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또 다른 이 각종 안보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선전을 하고 있지만 이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열세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실제로 지난 한 달간 한 3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도네츠크 영토를 뺏겼어요. 그러나 러시아는 그 3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죠.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반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중요한 고지들, 중요한 포인트를 탈환을 성공해서 이제 이 지역에 뭔가 좀 전기를 가져왔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판세가 박빙이 아니다, 내가 이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선되면 제프리 앱스타인의 섬에 갔던 명단을 전부 공개할 것이다 라고 민주당 측 인사들을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제프리 앱스타인이에요. 금융계통으로 억만장자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9년 8월 10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탈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제목으로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인실에서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에서 그러나 의문사, 그래서 자살했다 이렇게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살당했다, 이런 평가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살당했다라고 평가가 될 만한 이런 의혹들이 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섬을 하나 사서 그 섬을 완전히 이 향락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서 그 요트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요트를 타면서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이 향락의 도가니로 만들고, 그래서 이 섬에는 13살, 14살 정도 되는 이런 남성, 여성, 그리고 청소년들이죠. 그런 청소년, 남자, 여자 성노예들이 많이 있었고, 들어가면 그런 어린 청소년, 남자, 여자 성노예들에게 향락의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 제프리 앱스타인 기소됐을 때 여기에 총 197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소장에서 공개된, 판결문에서 공개된 사람만 해도 이 정도 된다는데, 여기 같은 사람입니다. 가서 대접까지 받은 사람이겠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놀랍게도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여성인데 또 엘 고어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윌리엄 번스 현 CIA 국장, 노엄 촘스키 하버드 대학교 교수, 에든버러 공작 찰스, 그러니까 현 찰스 국왕이죠, 영국 국왕, 요크 공작 앤드루 왕자 등의 이름이 판결문에 아예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은 이 명단이 토탈 197명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인데,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당선되면 그 명단 다 까버린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13살, 14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에게 성접대를 받는 그런 섬이었다라는 건데, 와, 끔찍합니다. 미국 센트루이스를 거점으로 러시아 FSB의 간첩단이 적발되었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를 위장해서 미국 내에서 혼란을 조성하고 공작을 펼쳤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앞에 서 있는 4명의 흑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흑인 인권운동, BLM 시위 등을 주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 FSB에 포섭이 되어서 FSB로부터 미국 내 인권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이 혼란을 야기하라 라는 지령을 받았고, 그 지령들은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간첩 행위로 지금 CIA와 FBI가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여기 변호인들 측은 미 정부가 전부 다
조작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인권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수상한 활동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거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 연방검찰 FBI는 앤드루 쿠오모 뉴욕 지사의 전 보좌관과 그녀의 남편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 세탁 뇌물 등등 했다는 건데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이었는데 이 여성이에요. 린다 순. 여기는 undisclosed agent. 그래서 비밀 요원 혐의다라는 거예요. 비밀 간첩이었다 그 말이죠. 완전 파견된 간첩. 그리고 그녀의 남편 크리스토퍼 후.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공직자니까 직접 자금 세탁하고 또 돈 받고 이런 건 못하죠. 그 상구 역할을 한 게 자기 남편인데 크리스토퍼 후 둘 다 이 중국의 미국인이에요. 중국 출신인데 어쩌면 이들이 위장 결혼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중국 간첩들 혹시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다시 봐야 됩니다. 미국은 야히와 시누아르 등 하마스 지도부 5명을 테러 혐의로 자국 법원에 기소했고 공개 수배에 착수했습니다. 아직 이 시누아르에 대해서 그 현상금을 얼마를 걸었다라는 발표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오사마 빈 라덴 같은 경우에 2,500만 달러 현상금 걸었더니 결국은 주변에서 신고해버렸죠. 또 과거에 후세인 또 현상금 걸었더니 고향 마을 사람들이 신고해버렸죠. 여기도 뭐 한 3천만 달러 걸면 곧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은 자 우리가 이렇게 테러 혐의로 우리가 기소해서 이제 수배하고 현상금 그걸 할 테니까 야 이스라엘 좀 휴전 좀 하자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대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무기 판매 중단은 휴전 협상을 어렵게 할 것이다. 철회하라 라고 영국에 경고를 했는데 영국이 도대체 이스라엘에 무슨 무기를 팔까? F-35 관련 부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14개 품목이라고 합니다. 14개 품목. 그래서 이 F-35를 유지 정비하려면 정비를 해야 유지를 하죠. 하려면 이 F-35 공동개발국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생산하는 부품이나 이 비행기의 어떤 동체 부품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보급이 안 되면 F-35 운영할 수 없죠.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군은 내각에 항명을 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 총참모장 할 것 없이 군 전체가 가자 지구의 작전 확대는 인질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라고 하면서 빨리 가자지구 작전 접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승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당국은 카타르에 2단계 철수안 그러니까 1단계는 전면 교전 중지 그리고 이제 2단계는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간다 라는 건데 그 2단계 60일간의 휴전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면 이 필라델피아 회랑에서 철수할 수 있다 라고 네타냐후의 컨펌 없이 외교당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완전히 그냥 네타냐후 총리 혼자 그냥 사상 누각 위에 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유엔 안보리 9월 순회 의장국이 된 슬로베니아가 가자지구 휴전 중재 안 되면 안보리가 직접 나서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은 가만히 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푸틴이 몽골 방문해서 정상회담 할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었다라고 ICC에 해명을 했는데 이 ICC를 통해서 지금 푸틴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몽골도 ICC 회원국이니까 수배자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되는데 왜 체포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몽골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98%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포하냐?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는 이 몽골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항모전단이 아덴만에 진입했습니다. 시어돌 루즈벨트 항모전단은 오만만에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국적 함대의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미군 상황을 보면 시어돌 루즈벨트 항모전단 4척의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페르시아만 입구의 오만만에 지금 대기를 하고 이란 타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있던 링컨 항모전단은 내려와서 지금 아덴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레바논 앞으로 가는가? 여기는 5척의 이지스 구축함의 호위를 받고 있고
와스프 강습 상륙 전단이죠. 3척의 강습 상륙함 그리고 2척의 이지스함의 호의를 받고 지금 튀르키예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상황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 훈련을 계획했고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왔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서 긴급 피항해서 훈련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라는 건데, 자 여기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을 완전히 그냥 루손 섬을 관통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이 해역에서 훈련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이난도우죠. 하이난도우를 그대로 관통하고 그리고 여기 통킹만 바로 베트남 입구죠. 이 하롱베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태풍의 눈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훈련 해역을 그대로 관통하다 보니까 훈련 접고 피항을 했다고 하는데 뭐 중국의 슈퍼컴퓨터가 이 태풍이 어떻게 올 건지 못 알았나 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중국제라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병력은 139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27대 격파, 차량은 35대 격파, 특수장비 12대 격파, 야포 30문 격파, 무인항공기 43대 격추, 미사일 13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가 200건을 넘었어요. 207건의 전투를 했고 쿠르스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진격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르스크 점령지를 무기한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은 이 쿠르스크 점령지를 가지고 휴전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쿠르스크에만 6만 명을 투입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반격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보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6만 명. 와,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한 6개 여단 투입했으니까 러시아가 거의 2~3배 정도의 병력을 여기 투입을 했으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남는 장사를 하고 있죠. 러시아가 전선 후방 도시입니다. 전선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도시인데 폴타바에 집중적인 공습을 가해서 미사일 공습을 했죠. 그래서 병원을 때렸어요. 51명이 사망하고 271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자, 이 공격을 통해서 이스칸데르 그리고 K-23은 이제 북한 미사일이죠. 등 해서 탄도미사일 3발을 쐈는데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이 폴타바 병원에 떨어졌고 북한제 K-23 추정되는 한 발은 목표를 상실해서 그냥 중간에 불시착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이드 131, 136 무인 자폭기는 27대 전량 요격에 성공했는데 문제는 이 2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이렇게 병원에 탄착을 했다. 그래서 아니 병원을 왜 그렇게 미사일로 때리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 인근에 병원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 인근에 우크라이나군의 무선통신연구소가 있어서 그거 때리려고 하는데 여기 갔다라고 러시아군이 변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범죄는 사라지지 않죠. 자,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외부 전력 인입선,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야 여기에 냉각기를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개통이 위험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우크라이나 내각을 50% 물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 장관은 교체를 하고 국방장관은 유임한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손실을 은폐하고 있다. 러시아만 피해 많은 거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피해 많다. 그런데 쟤들 그거 다 은폐하고 있다. 라고 성토하면서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전쟁 끝낸다. 라고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가 밝혔어요. 러시아는 15세에서 18세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군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러시아 청소년들, 여기는 거의 어린이죠. 어린이들이 권총 쏘는 연습을 하고 있네요. 네. 어린이들의 작은 팔로 이렇게 권총을 쏘면 이 권총이 이렇게 해서 내 얼굴을 칠 것 같은데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되는데 이거 반동 심합니다. 제가 쏴보니까. 아무튼 이런 군사 훈련을 어린이들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모스크바를 향하던 유조차가 도로에서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달리다가 폭발했는데 이거 사보타주 아니냐 해서 당국이 수사 중인데 이렇게 지금 강력한 폭발이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났다. 모스크바 북쪽에서 모스크바 쪽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무인체계군 참모총장, 여기도 이제 무인체계군 요새 거의 뭐 드론이 대세니까 드론 관련한 육해공의 드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군을 하나 독립군종으로 만들었어요. 거기 참모총장이 갑자기 직무정지가 됐는데 지금 긴급 감사 중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장군 진급해서 준장이 됐어요. 원래 대령이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시리스키 상장이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그때 15명의 군 장성 인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포함된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전략 운용 참모총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해군이에요. 무인전략 운용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기 아내와 딸은 러시아 시민권자입니다. 2014년 그 크림반도 그리고 이 돈바스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도 계속 러시아 시민권을 유지하고 지금도 모스크바에 살고 있고 딸은 러시아 수영 국가대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장군으로 진급하도록 추천한 사람이 시리스키 현재 총사령관이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에 부인과 딸이 살고 있고 그 딸은 북한 수영 대표를 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과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2년 넘게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령이었던 자를 장군으로 진급시켜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드론을 통과하는 참모총장을 시켰다. 이게 좀 기가 차는데 그래서 야당이 항의를 하니까 시리스키 대장이 자 그러면 직무정지하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시리스키 대장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하며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고 있던 포크롭스크 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이 예비대를 투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예비대 병력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서 전선의 주요 거점을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네츠크 전선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많은 전력을 동원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 포크롭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요충지인 노보흐로디우카를 탈환했으며 러시아군의 공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9월 3일 하루 동안 포크롭스크 방면에서만 60차례 이상의 공세가 있었고 대부분의 전투는 노보흐로디우카와 미하일리우카 일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노보흐로디우카를 다시 빼앗기 위한 시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격은 74 분리 차량화 소총 여단과 228 차량화 소총 연대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방면에 47 기계화 여단과 71 예거 여단, 국가방위군의 제2 할리치나 여단 등을 배치해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는 최근 전력을 재정비한 제117 기계화 여단과 지난주 신규 투입된 국가방위군 제15 카라다그 여단도 배치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다수의 드론 전력은 물론 M270 MLRS와 BM30 스멜치, 우크라이나판 스멜치 다련장 로켓 시스템인 빌카로 중무장한 제107 로켓 포병 여단을 증원 조치해 화력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반격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노보흐로디우카는 포크롭스크로 향하는 철도와 도로를 끼고 있는 교통 요충지이자 도심을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을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대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탈환하면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맹공을 퍼붓고 있는 차시브야르 역시 점차 상황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차시브야르 지역 우나 동쪽은 러시아군에 내주고 우나와 도심 고지대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치고 러시아군 진격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포병과 항공 지원을 동원해 방어선 무력화를 시도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에 크라프 자주포로 무장한 제26 포병 여단과 PZH-2000 자주포를 보유한 제43 포병 여단을 증원하면서 9월 1일부터는 우크라이나가 화력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들 전선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소폭 진격한 러시아군이 입은 피해가 너무도 심각한 수준이고 최근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과 자원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대부분의 부대가 손실 보충을 받지 못해 추가 공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포크롭스크에서만 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러시아,
이제 이성을 좀 되찾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크라이나군의 T-72 전차가 사격하고 있는 모습이죠. 강력하게 지금 서로 간에 부딪히고 있는데 일단 뭐 전쟁은 화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군은 지금 포병이 별로 없으니까 항공 공격기 동원해서 폭격을 주로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포병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노보흐로디우카라는 곳인데 여기를 탈환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북쪽에 이 지역에도 굉장히 세게 양측이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우크라이나는 47기계화 여단, 71 예고 여단, 국가방위군의 제2할리치나 여단 등을 배치해서 싸우고 있고 이 원 그리고 원 아래쪽에 이제 117기계화 여단 그리고 제15 카라다그 여단 등이 배치가 되어서 싸우는데 여기를 지원하는 이 포병 부대들이 엄청난 다른장 로켓 포병 부대들이에요. 미국의 에메랄레스, M270 에메랄레스 그리고 300mm 다른장 로켓이죠. 소련제, 러시아제 M30 스멀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또 300mm 다른장 로켓 이렇게가 빌카죠. 그렇게가 지금 계속 화력을 퍼부으면서 화력 우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고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고지대입니다. 여기를 탈환하다 보니까 전 방향이 지금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화력 우위 그리고 지형 우위 상태를 우크라이나가 달성하게 되었으니까 지형도 우위에 있고 화력도 우위에 있고 그러면 당분간 러시아는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게 됐다라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이 포크로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숨 돌린 전선을 안정화시킨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지역에서 이렇게 빌카 300mm 다른장 로켓인데 이거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판 스멀치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뭐 완전히 그냥 뭐 강력하게 포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 영상도 마칠 때 링크를 해드리겠는데요. 웨폰스 오브 월드 와우 채널에 모든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격전지죠. 바흐무트 서쪽의 차시브야르. 이 차시브야르는 여기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 동쪽을 러시아에 내주고 서쪽으로 지금 나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지형 우위 상태에서 차시브야르 쪽이 훨씬 더 지금 시가지 쪽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 까만 선이 있는데 이 까만 선의 왼쪽이 운하예요. 운하다 보니까 여기가 천연 어떤 그 방어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하 동쪽에다가 이렇게 화력 전지선을 짰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지금 저 화력 전지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 왜? 포병이 계속 퍼붓고 있으니까. 여기는 크라프 자주포, 그리고 폴란드제죠. 그리고 이제 PZH-2000 독일제 자주포 등이 포격을 퍼부으니까 러시아군이 이 화력 전지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포크롭스크, 차시브야르 모두 안정화된 상황이다 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쿠르스크에서는 계속 공세를 해가면서 점령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 쿠르스크 좌측에 있는 세인강 남쪽에 3,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은 며칠간은 우크라이나가 조금 유리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